가정마다 지도자들의 초상화를 걸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택의 모든 주요 방에도 초상화를 걸어야 하며 화장실과 창고를 제외한 모든 방에 걸어야 합니다. 또한 초상화를 벽에 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이미지를 담은 배지를 가슴에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배신자나 스파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초상화는 특별한 화학 세제를 사용해 정성스럽게 청소해야 합니다. 만약 초상화를 청소하는데 테이블 천과 같은 불결한 물건을 사용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점검하는 순찰팀이 있으며 이들은 초상화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예고 없이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자들은 흰 장갑을 끼고 초상화 유리 위에 먼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0번 3대 징벌 규정. 3대 징벌은 북한 매체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누군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적으로 이념적인 성격의 범죄일 경우 그 사람의 가족 3대가 처벌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의 적대국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북한 매체에서 3대가 저주를 받았다며 한국을 자유의 묘지로 만든 죄를 크게 치러야 한다 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체제 하에서 만약 개인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결과는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극단적인 방식은 정부가 국민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긴 시간 동안 영향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가족 전체가 수감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초기 범죄가 조부모에 의해 저질러졌더라도 가족은 평생 강제 노동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인권단체와 국제사회는 이 3대 징벌 정책을 비인도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난해왔습니다. 북한의 권리소라고 불리는 수용소는 가혹한 조건과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여러 보고서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잔혹한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9번 22호 수용소. 잔혹한 구금시설. 북한의 22호 수용소는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교도소 중 하나로 악명 높습니다. 이 대규모 시설은 225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으며 약 5만 명의 수감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정부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반대 의견 때문에 형생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수용소는 전기 철조망과 무장 경비원이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벽 안에서 수감자들은 강제 노동, 부족한 식량, 빈번한 신체적 학대 등 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2호 수용소는 교도소장의 탈출 이후 폐쇄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교도소장이 중국으로 탈출한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 역할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직접 임명하며 매우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도소장은 고위 관리들에 대한 비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2호 수용소는 수감자들에게 매일 구타와 다양한 형태의 강요를 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수감자 중 20%에서 25%가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매년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현실은 북한 정권의 억압적인 성격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대 세력을 억누르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수용소의 비밀스러운 성격 때문에 수감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18번 북한 사람들은 자신을 북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한반도는 수천 년 동안 통일된 국가로서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의 분단은 남북으로 두 개의 별개의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각 나라는 국가 정체성과 정당성에 대한 뚜렷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자신을 북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반도 전체를 차지했던 국가가 한때 통일된 한국이었음을 고려하여 자신들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당한 대표자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한반도 북부만을 통제하지만 자신들을 진정한 한국 정체성의 구현체로 보고 있으며 한국의 오랜 유산과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반도 전체의 정당한 정부라고 주장하며 남한만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동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로운 통일을 희망하지만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며 그 체제가 분단과 인권 침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7번 북한의 교통경비원. 평양의 거리에서 파란색 제복과 검은색 하이힐을 신고 서 있는 교통경비원은 북한의 수도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치며 아름답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26세에 퇴직해야 한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이 여성들은 공식적으로 교통경비원이라고 불리며 외모를 포함한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선발됩니다. 평양의 교통경비원은 결혼을 하면 퇴직해야 하며 26세에 퇴직하는 규칙을 따릅니다. 현재 평양에는 300명의 교통경비원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들의 남성 동료들은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교통경비원 중 한 명인 리명심은 훈련이 매우 힘들지만 김정은 지도자가 국민의 행복을 돌보며 자신들의 임무 수행을 지켜본다는 생각이 그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어 늦은 밤까지 훈련을 이어가고 다음날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계속 훈련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16번 웃음 금지. 2021년 김정일 전 최고 지도자의 서거 1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주민들은 여가 활동을 금지 당했습니다. 11일간의 애도 기간 동안 주민들은 웃음을 금지다했으며 거리에서 웃는 사람이 발견되면 범죄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김정일이 사망한 12월 17일에는 북한 주민들이 장보기 위해 마트에 가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애도 기간 중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발견된 사람들이 이념적 범죄자로 간주되어 체포되었고 그 후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가족이 사망하더라도 큰 소리로 울 수 없었으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생일이 있다면 생일 축하도 금지되었습니다. 모든 깃발은 반기 개양되었고 기념일인 정오에는 3분간 사이렌이 울려 주민들이 고개를 숙여 기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념일 정오에는 모든 교통수단, 배와 기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김정일 전 최고 지도자의 서거를 기념했습니다. 평양의 만수대 언덕에서는 김정일과 김일성 동상 앞에 꽃을 놓고 고개를 숙이며 추모하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15번 북한의 엄격한 헤어스타일 규정. 이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 헤어스타일은 단순한 개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이 규정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며 약 30개의 승인된 헤어스타일 목록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스타일은 주로 전통적인 스타일로 제한되며 현대적인 스타일인 스파이키 헤어나 레이어드 컷은 제외됩니다. 젊은 남성들은 머리를 짧게 유지해야 하며 길이는 5cm를 넘지 않고 2주마다 머리를 자르는 것이 의무입니다. 여성들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결혼한 여성들은 미혼 여성들보다 더 정교한 헤어스타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통제는 정부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감독하는지를 보여주는 특징적인 사례입니다.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어 있으며 헤어스타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북한 사람들은 이러한 독특한 정책들로 인해 끝없는 악몽처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여정을 감수하고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헤어스타일 규정은 외부인들에게는 당혹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정부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전기계의 일환에 불과합니다. 14번 한국 드라마 금지. 전 세계적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재능 있는 배우들로 사랑받고 있는 한국 드라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러한 인기 있는 드라마들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K-드라마 금지는 북한 정부가 자국민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북한 정부는 이러한 한국 프로그램들이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공식 이념과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접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정부는 이 금지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명의 청소년이 K-드라마를 시청하고 친구들과 공유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일부 어린이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중국에서 DVD나 다른 미디어를 밀반입하지 못하도록 국경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금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북한 사람들은 여전히 DVD를 몰래 구입하거나 불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K-드라마를 시청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 세계와의 연결과 오락에 대한 그들의 강한 욕구를 보여줍니다. 13번 수도 주민에 대한 정부의 통제. 북한에서 숨기고 싶은 사실 중 하나는 정부가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을 철저하게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음식과 위생 같은 기본적인 필요부터 사람들의 거주지까지 포함됩니다. 이 독재 체제에서 수도인 평양으로 이주하려면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양으로 더러운 차량을 운전해 들어가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민들은 평양을 떠나기 위해 여행 허가증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정부가 시민들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통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며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평양으로 이주하거나 평양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의 거주지는 종종 당국에 의해 배정되며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12번. 북한에서 청바지가 금지된 이유. 북한에서는 청바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청바지를 미국 제국주의와 서구의 영향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금지는 정부가 서구, 특히 미국에 대해 반대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에서는 청바지뿐만 아니라 패션에 대한 제약이 매우 엄격합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복장을 철저하게 통제하며 사람들이 무엇을 입을 수 있는지를 규정하여 이념에 맞추고 외부의 영향을 차단하려 합니다. 이러한 위복에 대한 통제는 정부가 외부 영향을 차단하려는 더 넓은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하이힐은 일상적인 착용이 지나치게 사치스럽다고 여겨지고 남성들은 머리를 짧게 유지해야 하며 여성들은 특정한 헤어스타일에 대한 규제가 있고 치마와 드레스는 무릎 길이보다 길어야 하며 노출이 심하거나 몸에 딱 맞는 옷은 금지됩니다. 흥미롭게도 청바지 금지로 인해 서구 스타일의 의류에 대한 암시장도 형성되었습니다. 일부 북한 사람들은 청바지와 다른 금지된 물품들을 몰래 구입하여 은밀하게 착용하며 이는 억압적인 체제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자 자유와 현대성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는 방법이 됩니다. 청바지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들과 북한 엘리트들은 서구 스타일의 의류, 청바지를 포함하여 비밀스럽게 착용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이중 기준은 지배층과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따르는 일반 시민들 사이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11번. 국제 전화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국제 전화를 거는 것이 불법입니다. 국제 엠네스티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통신 기술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자신들이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국가와의 통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구금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300만 명 이상의 휴대전화 사용자가 있지만 이 네트워크는 전적으로 국내용으로만 사용되며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해외로 떠난 가족들과 연락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전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구금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는 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의 동아시아 연구원인 아놀드 팽은 가족과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은 결코 체포나 처벌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북한 정부는 통신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으며 특히 김정은이 2011년에 권력을 잡은 이후 이 통제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러한 통제 강화는 현대 기술이 정부의 통제력과 국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0번. 자동차 구매 불가. 2019년 기준으로 북한에는 약 2만 3천 대의 자동차가 있으며 이는 약 2,500만 명의 인구를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입니다. 이와 같은 낮은 자동차 보유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규제, 가격, 시장 등이 그 요인에 포함됩니다. 1950년대부터 자동차 산업이 있었지만 2017년 이전까지 북한에서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법적으로 자동차는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업무나 국가기관을 위한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북한은 개인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개인 차량이 국가의 교통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등록하고 구매하는 과정은 여전히 복잡한 승인 절차와 배경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서비스차여야 합니다. 서비스차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기관이나 회사에서 교통 목적으로 소유하는 트럭과 버스이며 두 번째는 민간인이 소유하지만 교통회사를 통해 등록된 차량입니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일부 사람들은 외국인이나 외국 기관과 관련된 일을 통해 자동차 구매를 돕기도 합니다. 등록 후에는 차량 사용을 위해 회사 사용료나 순환료와 같은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매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높은 비용입니다. 2016년 헤리티지 재단에 따르면 북한에서 자동차의 평균 가격은 약 1만 달러였으며
연간 평균 소득은 약 1,3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연료 구매가 제한되어 있어 자동차 소유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북한은 여전히 제재를 받고 있어 많은 제조업체들이 북한의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인터넷 접근은 사람들에게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찾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북한에는 구식의 매력 없는 차량들이 주로 존재하지만 고급 모델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9번,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비자 취득. 현재 북한은 관광객이 비자를 취득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입니다. 북한 비자를 신청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은 여행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여권을 소지하거나 한국에서 온 경우에는 북한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해도 비자 신청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북한 여행은 정부 승인 여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들 여행사는 비자 신청, 항공편과 호텔 예약, 여행 일정 작성, 가이드 제공 등 여행의 모든 과정을 담당합니다. 또한 북한 정부는 관광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행은 국가가 조직하고 운영하는 관광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사무소는 4개의 주요 여행사로 구성됩니다. 현재 북한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관광객은 중국에서 옵니다. 관광객들은 철저하게 통제된 여행을 통해서만 북한에 입국할 수 있으며 여행 중에는 반드시 가이드가 동행합니다. 가이드는 관광객들이 여행 일정을 따르고 자유롭게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관광객들은 특정 지역에만 머물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탐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8번, 인터넷 접근 금지. 북한은 국제전화를 금지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 사용과 정보 접근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 시민들은 정부가 승인한 웹사이트와 서비스에만 접근할 수 있으며 VPN과 다른 기술을 이용해 이러한 제한을 우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 컴퓨터를 소유하려면 북한 시민들은 지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찰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권총과 같은 위험한 무기를 소유하는 절차와 유사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개인 팩스기를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팩스를 보내는 것조차 고위 공무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불법 복제된 DVD, 특히 한국 드라마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불법 유통에 연루되지 않더라도 노동교화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제한적이고 철저히 감시되는 인터넷 접근을 제공합니다. 북한의 인터넷은 광명이라는 이름의 인트라넷으로 콘텐츠를 필터링하여 국가 이념에 맞는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제한된 인터넷 접근을 허용하는 목적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정부가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추측을 하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이를 사이버 전쟁 활동에 사용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리눅스를 대폭 수정한 자국의 운영체제인 레드스타 OS를 개발했습니다. 정부는 이 운영체제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국내 컴퓨터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7번, 북한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군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군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 년간 국가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1990년대에 김정일은 선군 정책, 즉 군사 우선 정책을 도입하여 국가의 방향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정책은 군사력을 강조하며 북한은 약 121만 명의 군인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군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4.7%에 해당합니다. 더 넓게 보면 예비군과 중군사 조직을 포함한 전체 군인 수는 약 1천만 명에 달합니다. 군 복무는 남녀 모두에게 의무이며 이는 국가의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군 복무가 남성만 대상으로 17세부터 의무화되었고 최소 복무 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여성은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할 수 있게 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17세에서 23세 사이의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의무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군대는 그 오랜 역사와 상당한 규모로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를 방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6번, 텔레비전 통제. 북한의 중앙방송위원회와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는 국내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전 콘텐츠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행사합니다. 거의 모든 가정은 국가 운영 채널이 사전 설치된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어 이는 정부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오락을 형성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북한은 제한된 수의 텔레비전 채널만 운영하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두 국가가 완전히 통제하는 4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통제는 외부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정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채널로는 조선중앙텔레비전, KCTV이 있으며 이 채널은 뉴스, 선전, 역사 방송 및 비상통신을 다룹니다. 만수송TV는 교육 프로그램에 주력하고 용남산TV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와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스포츠TV는 북한 선수들이 참여한 스포츠 경기와 북한에 관한 스포츠 다큐멘터리를 방송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허용되는 텔레비전 종류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송 시스템을 탑재한 텔레비전만 판매하여 북한 시민들이 한국이나 중국의 방송을 시청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정보 흐름을 통제하고 북한 주민들이 특히 중국과 같은 자유로운 사회에서 나오는 다른 시각을 접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통제된 텔레비전 환경은 정부가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고 정보와 오락을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번 잦은 정전. 2014년 한 우주 비행사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촬영한 한 장의 사진은 한반도와 인근 국가들의 밤 풍경을 비교한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북한과 더 부유한 남한 및 중국 사이의 밤 조명 차이를 뚜렷하게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어두운 반면 이웃 국가는 밝게 빛나 있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야경 조명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화 속도는 이웃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느린 상황입니다. 김정은 개발 계획은 일부 지역에 주택과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야경 조명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는 전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력 인프라는 노후화되어 있으며 자주 발생하는 정전과 에너지 낭비가 문제입니다. 국제 제재로 인해 북한은 전력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북한은 전력을 생산하는 데 석탄과 기타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0년에 걸친 작업 끝에 완공된 청진발전소는 북한의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4번 개고기 먹을 초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요리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개고기입니다. 북한에서 개고기는 특별한 진미로 여겨지며 특히 여름철 더운 날에 자주 소비됩니다. 보통 개고기는 국이나 구이로 준비됩니다. 개고기를 먹는 것은 서구 방문자들에게 문화적 규범과 동물보호법규로 인해 불편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개고기가 영양가 있는 식품으로 여겨집니다. 개고기 외에도 북한 요리는 이웃 나라들과 비교하여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요리는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덜 매운 편입니다. 일반적인 음식으로는 흰쌀밥, 차가운 국수, 국, 채소, 그리고 구운 고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국제적인 고립으로 인해 북한은 자주 식재료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요리의 다양성과 풍성함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길거리 음식 문화가 잘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이나 간단한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3번 코카콜라와 맥도날드는 없습니다. 현재 북한과 쿠바는 코카콜라가 운영되지 않는 두 나라입니다. 제재로 인해 미국의 음료 회사는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여전히 코카콜라를 구입할 수 있지만 이는 진짜 제품이 아니라 코코아 맛소다입니다. 더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만약 당신이 부유한 북한 사람, 중국의 사업가 또는 국제여행자라면 북한의 고급 식료품점이나 레스토랑에서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진짜 코카콜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맥도날드는 북한에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빅맥, 감자튀김 또는 맥도날드의 다른 메뉴를 주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텔레그래프에 의하면 부유한 북한 사람들은 국가항공사인 아에르코레오, 에어코리오를 통해 맥도날드 제품을 구매하여 제재를 우회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유한 사람들은 가끔 평양의 레스토랑에서 햄버거를 사기도 합니다. 김정일은 자신이 고고기 옆방이라는 햄버거를 창조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고기가 들어간 더블번으로 설명됩니다. 2번 북한은 자체 달력을 사용합니다. 주체 달력은 북한의 독특한 주체 이념에서 유래하며 국가에서 연도를 측정하는 독특한 방식을 나타냅니다.
이 달력은 북한의 창립자인 김일성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1912년을 주체 1년으로 지정합니다. 주체 달력은 김일성의 사후 3년인 1993년에 공개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달력은 자주성, 애국심, 그리고 김일성과 그의 후계자들에 대한 존경을 강조하는 주체 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본질적으로 외부의 지원이나 개입 없이 김일성 가문에 대한 계속적인 숭배를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7년 김일성의 사망 3주기를 맞아 주체 달력을 공식적으로 제정하고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의 날로 지정하는 공식적인 법령이 반려되었습니다. 1997년 9월 9일부터 주체 달력은 공식 문서, 미디어, 공공기록에서 그레고리력, 양력을 대체하여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립 날짜와 일치하도록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체 달력의 채택은 북한 정부가 지도자에 대한 인격 숭배를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강조하며 김일성과 그의 후계자들에 대한 기억과 존경을 국가 문화와 일상생활 속에서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1번. 험난한 비포장 도로. 북한의 도로망은 특히 평양외 지역에서 인프라와 유지보수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관광객들은 도로 여행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자주 보고합니다. 평양외 대부분의 도로는 포장되지 않아 울퉁불퉁하고 구멍이 많으며 자갈로 덮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특히 자동차로 여행하기가 어렵고 흔들림이 많습니다. 또한 관리 부족으로 인해 구멍과 깊은 함몰이 점점 더 늘어나 도로 사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합니다. 불충분한 배수 시스템으로 인해 폭우가 내린 후 도로가 자주 침수되며 이는 여행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도로에 추가적인 피해를 줍니다. 북한의 많은 도로, 특히 농촌 지역은 공공조명이 부족하여 야간 여행이 위험합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평양 외 지역의 교통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도로 안전이 부족합니다. 밤에 혼자 운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자국민에게 여러가지 여행 제한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보통 지정된 경로만 여행할 수 있으며 가이드를 동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23가지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은 북한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최신 영상을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북한은 한반도의 북부에 위치한 국가로 그 신비함과 독특한 특성 덕분에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완전히 외부와 단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미디어 채널의 등장 덕분에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정보가 다른 나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모시는 여성을 포함한 쾌락단부터 11일 동안 웃음을 금지하는 법,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교도소로 악명 높은 22호 수용소까지 북한의 비밀은 누구든지 충격과 공포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숨기고 싶어하는 23가지 사실을 통해 이 나라의 가장 어두운 비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2번. 쾌락단. 김정은의 지도 아래 북한은 엄격한 법과 숨겨진 비밀로 둘러싸인 국가입니다. 그중 하나는 약 30명에서 40명의 여성들로 구성된 쾌락단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김정은 최고 지도자와 고위 관리들을 위한 오락 활동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철저하게 선발되어 최고 지도자와 고위 관리들의 요구에 맞춰 만족을 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맡게 된 여성들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쾌락단의 기원은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에게서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부터 이러한 그룹이 존재해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들의 존재는 비밀에 붙여졌으나 탈북자들이 그 존재를 밝혀냈습니다. 일부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이 여성들이 고위층을 위한 공연 및 오락 활동을 연습하는 특별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비밀은 일부 민감한 절차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21번. 집에서 화재 발생 시 지도자의 초상화 먼저 구하기. 북한 시민들은 집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지도자의 초상화를 구하는 것이라고 요구받습니다. 심지어 자녀보다 먼저 초상화를 구하지 않으면 투옥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가정은 김일성, 김정일 두 지도자의 초상화를 거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걸어야 합니다.